김대중 정부에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2002년도부터 2020년까지 선개발, 후개발로 잡아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었고, 후속 조치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계획법을 합쳐서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2003년도서부터 시행하게끔 됐죠. 예전에 도시계획법에 있던 준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 있던 중농림 지역이 합쳐지면서 관리적으로 바뀌게끔 됐죠. 그 관리지역이 만들었고 7년 동안을 관리지역만 있었습니다. 7년의 유예기간을 뒀다가 7년이 되면서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 지역으로 지금 몸에 정확하게 바뀌게끔 됐죠. 육조 보시면 제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장 기본적인 것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용도 구분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만들어서 구분해 놨는데 통틀어서 우리가 얘기하기는 도시지역이라고 얘기하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 우리가 일컫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이거 보면 정부의 정책이 도시지역은 개발을 하자는 얘기인데 개발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을 정책을 정해놓고 개발을 하자는 거고, 비도시지역은 개발을 하지 말고 유보해 두자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보해 주는 지역도 최소한의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지역이라고 둬서 관리지역은 최소한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하고,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도시지역과 무슨 지역? 비도시지역으로 나뉘어서 도시지역은 개발을 하자는 얘기고 비도시지역은 개발을 유보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책을 폈는데 도시지역에서 다시 나눠진 것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뉘었죠. 주거지역에서 개발을 하지만은 주거용으로 사람이 사는 곳도 그린존이 필요하다 보니까 도시지역에서 최소 한도로 개발할 수 있는 녹지지역을 만들어 놓는 거고,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발을 유보하자는 얘기인데 개발을 유보하자는 것은 나무를 심거나 농사를 짓자는 얘기인데 나무를 짓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도 최소한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지역이라는 걸 만들어서 집을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많이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관리지역이고, 도시지역에서는 개발 다 하자는 얘기인데 가장 개발을 적게 하자는 적이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그냥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녹지지역은 용의 꼴이고 관리지역은 닭 대가리라고 보는 겁니다. 닭 대가리가 좋아, 용꼬리가 좋아? 대가리요. 이게 부동산이나 이렇게 개발하는 거는 OX 놀이로 보면 안 된다고 얘기했듯이, 다시 말하면 녹지지역이 좋은 경우도 있고 그 관리지역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보면은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나 용적률은 거의 같아요. 90% 이상 같습니다. 크게 다른 것은 뭐만 다르냐면 건폐율이 다릅니다. 건폐율이
녹지지역은 20%고 관리지역은 40%예요.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그린존을 많이 둬서 높게 지자는 얘기고, 비도시지역은 그 그린존이 많다 보니까 바닥에다 좀 40%까지 지어도 된다 해서 용도 지역 용적률은 같은데 건폐율이 하나는 20%고 하나는 40%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에 녹지 지역이 좋으냐 관리 지역이 좋으냐는 것은, 나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다 차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100평, 150평 땅에 내가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한 20평이나 30평짜리 집을 짓겠다 그러면은 건폐율이 20%만 가져도 2층 2, 30평짜리 집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녹지 지역이 좋은 거고, 나는 어떻게 다세대락도 해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 찾아서 조금이라도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할 때는 관리지역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나쁘다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조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나 군의 기본계획은 시장이나 군수가 직접 자기 지방자치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은, 인구가 50만이 이상이 되는 시는 시장이 자기 혼자 결정을 하는 겁니다. 50만이 안 되는 군이나 시장은 자기가 계획을 잡은 걸 갖고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서 도지사가 결재를 해주는 것으로서 군 계획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획은 누가 잡는 거야? 시장 군수가 직접 잡아와서 50만 이상의 인구의 경우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하는 거고, 50만이 안 되는 시나 군에서는 도지사한테 결재를 받아서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성남시에 뭐 이번에 만성이 되고 있는 것이 보게끔 되면은 용도 지역을 상향해서 바꿨다고 했고, 국토교통부에서 성남시에다가 좀 바꿔달라 요청을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누구냐? 50만의 이상에는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는 얘기고, 50만이 안 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결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용도 지역, 기본 계획이 용도 지역이거든요. 용도 지역을 어디를 얼만큼 만드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땅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인구에 비례를 해서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때는 그 시장이나 군수가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어느 쪽을 지금 주거 지역이나 이렇게 집을 짓을 수 있는 쪽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할 때, 여기를 어느 정도의 인구가 얼만큼 되고 집에 만들어져 있는 평수가 어느 정도쯤 소요가 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어떤 용도로 만들어서 집을 짓는 것을 이쪽으로 유도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뭐야? 지방자치단체장이 50만 이상일 때는 직접 결정을 하는 거고, 50만이 미만일 때는 도지사한테다가 결재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한번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결정이 되면은 용도 지역이 결정이 되면 그대로 결정이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5년마다 한 번입니다. 5년마다 한 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지금 2023년도죠. 지금 못 바고 이제 2025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에 바꾸기 위해서는 2024년도에 그 김대중 정부에서 뭘 만들었냐면 토지의 적성 평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토지의 적성 평가에 의해서 앞으로 내가 어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조사를 해서 그런 자료를 밑받침하에 용도 지역을 어떤다 바꿀 수 있게끔 그냥 기분 좋게끔 무조건 바꾸는 것은 아니고 그런 그 자료를 밑바탕으로 바뀌게끔 돼 있는데 같은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바꿔도 뭐 벌칙을 주거나 뭘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없는 것이 뭐야 보면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의 차이인데 쉽게 얘기해서 위에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좀 해주고 뭐 해주십시오 하는데 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싸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한다고 할 때는 강제하게 할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 강제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중앙행정부에서 뭐 이렇게 보면 돈을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것을 그렇게 그 행정부에서 이렇게 합사하는 걸 잘 하지 않을 때는 지원을 그만큼 안 해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너 똑바로 해라. 다시 말해 상하관계에 상사고 부하로서 해라.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의 시청에 따라 결정한다.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의 시청에 따라 결정한다 그랬죠.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행정은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47조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보게끔 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로를 만들겠다고 예정도에서 빨간 줄이 이렇게 가 있는 게 있죠. 그럼 빨간 줄을 가놓고 내 땅에 빨간 줄이 가 있어 갖고 도로로 수용된다고 표시가 돼 있죠. 그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의 재산 그만큼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고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준비된 땅인데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으로 오랫동안 해놓으면 재산상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만들어 놓고 10년 이상을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10년 이상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거를 어떡한다? 사주십시오. 매수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게끔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얼마의 감정가에 의해서. 단 지목이 대지인 경우입니다.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내가 여태까지 농사할 수 있는 농지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농지인데 도로로 계획이 나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로 날 때까지 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안 해주는데 대지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인데 대지를 가서 도로로 수용된다는 적이 있으면 건축가가 내줘야 안 내줘요? 안 내주지 않습니까?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경우에만 10년이 지났을 때 매수 신청을 하면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추천한 물건이 포항에 도로로 해서 한
그러니까 전부 다가 한 80평 정도쯤 되는데 한 30평 정도가 도로로 이렇게 계획된 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49%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삽시다 그랬더니 수강생이 그럼 같이 삽시다 그래갖고 사가지고 제가 바로 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매수 신청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보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었는데 지목이 전위였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서 건축물 관리자니까 그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목을 대지로 바꿨고 대지로 바꾼 걸 가지고 가서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신청을 딱 했더니 해놓고 서류를 접수를 했더니 그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매수 신청하는 것은 받아를 주는데 법이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하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준비가 되면 연락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약 한 9개월 지났나? 지나다 보니까 올 연말쯤에는 다시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있어요. 보면 작년에 제가 만약에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그 살 돈을 예산을 잡을 때 신청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이 나오면 그 예산 나온 걸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데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또 한 1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10년 이내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계획선이 있을 때는 매수 신청을 하게끔 되면 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10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 과거에 들어가서 물어보면 자기네들이 해놓은 곳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얼마 됐습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 제가 그때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벌써 11년, 12년째 됐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보면 다 나오죠. 뭐. 그러니까 내가 10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몰라도 그냥 가서 이거 10년 넘었는데 해주시죠 얘기하면 10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자기들이 조사해버리고 나도 뭐 10년이 된지 언제 갔는데 좀 오래된 것 같아서 10년 넘은 건데 이거 매수 신청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진짜 12년 됐네요. 저기 가서 매수 신청 서류 써갖고 접수시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예? 금액은 얼마나? 그거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경매할 때 감정가나 그러니까 감정하고 감정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지금 견해가 달라도 먼저 감정했던 거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90% 이상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먼저에 있는 경매가 나왔을 때 감정 가격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49%까지 떨어진 걸 뭐 55%에 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몇 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그때 보기보다 한 5%든지 10%가 오르지 내려가지도 않잖아요.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한번 했던 땅은 먼저 번의 감정이 조금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의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걸 기준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감정가에 의해서 매수를 한다. 이런 얘기を또 안 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의 실효. 아까는 계획관리 어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여기가 뭐 무슨 용도로 쓰겠다고 지정이 돼 있을 수가 있죠. 예전에 한번 그 울산인가 어디서 그 나왔었는데 그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 일부가 몇백 평이 경매로 나오는데 49%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리분석을 자세히 해봤더니 왜 이렇게 떨어졌나고 봤더니 거기가 종합버스 터미널 부지로 엮여 있더라고요. 그 땅뿐만 아니라 다른 땅까지 같이. 그러다 보니까 종합터미널 부지로 묶여 있다 보니까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업지역이 아주 위치는 좋은 지역인데 그 종합버스 터미널 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하고 사야 될까 하다가 아니 뭐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못한다면 아무도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포기를 했어요. 그러고 하고서 한 몇 개월이 지나요. 한 거의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쯤 지났을 겁니다. 지났을 때 창원에 있는 황영진 원장 제가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날 황영진 원장님께서 저한테다가 이번에 MPL로 해갖고 좀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 제가 황영진 원장님이 그 저기 뭐야 신한은행 지점장으로 하셨다고 하면서 그 경매 강의를 하셨는데 자기하고 같이 있던 분이 이제 그분은 같은 지점장에 이제 다른 데 지점장이 있었고 친구인데 경매 강의를 하지 않고 MPL을 전문으로 투자를 하시더만. 그러니까 그분한테다가 이제 자기 친한데 우리 수강생들한테다가 MPL 투자 성공 사례 그 특강을 한다고. 이 교수님도 한번 와서 들어보십시오. 그래갖고 예 알았습니다 해갖고 뒤에서 이렇게 앉았는데 자기가 MPL로 투자한 그 성공 사례를 몇 가지 얘기하는데 듣고 있다 보니까 하나는 그 내가 그 봤던 울산에 저기 종합버스 터미널 그 자리를 그 MPL로 사가지고 성공한 얘기를 하는데 나 그걸 잊어먹지도 않아. 얘기하면 제가 이제 뒤에 이렇게 강의실 뒤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분은 이제 저를 아시더라고. 그 책도 많이 보셨나 봐요. 저기 뭐 이게 이렇게 됐는데 제가 봤더니 이게 20년이 지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갖고 그거 얼른 MPL로 사가지고 그 저기 이 교수님이 잘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라는 데가 내용 증명으로서 이게 20년 이렇게 지났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그 시효가 됐으니까 이거 한 거 풀어달라. 우리 회의를 했더니 바로 보더니 20년 지났다고 그거 한 거 뭐야? 풀어준다 해갖고 바로 그거 풀어가지고 그냥 다른 식으로 얼마든지 건축허가 받을 수 있으니까 바로 해갖고 얼마를 벌었습니다 하는데 그때 벌은 게 한 8억을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아니 뭐 강의를 잘해야 돼 돈을 잘 벌어야 돼. 난 너무너무 이건 뭐 나는 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봤을 때 그게 뭐냐면 그 계획을 잡아놨다가 20년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하자는 그 계획은 어떤다? 효력을 잃는다. 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국토 이행에 관한 법률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수립은 누가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 시장 군수가 한다. 50만 이상인 도시는 직접 한다. 50만이 미만인 경우에는 도지사한테 결재를 받는다. 용도 지역을 결정한 것을 바꾸는 것은 매 5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다. 5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다는 게 그때 그게 언제 만들었냐면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는데 2000년, 2005년, 2010년 이런 식으로 해서 매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때마다 바꿀 수 있다. 도시계획 시설로 만들어 놓고 10년이 지날까지 집행하지 않았을 때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도시계획 시설을 계획을 해놓고 20년 동안을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 계획 자체가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원칙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만 중요한 것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더 많이 알으면 좋겠지만 더 많이 알으면 머리가 빠지든지 하얘지니까 그 정도까지만 알아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제 51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이 국토의 계획과 이용하라는 법률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죠. 제일 먼저 법을 누가 만들었다 그랬죠? 제일 먼저 일제에 있던 법을 누가 고쳐서 만들었다 그랬죠? 얘기 안 했어요? 건축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건축법 만들기 전에는 무슨 법에 의해서 건물 지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인허이나 지적법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일제치하고 먼저 왔을 때에 그 우리나라의 그 독립구사를 이제 그 압력을 주기 위한 5대 악법만 없애버리고 나머지 옛날 법 그대로 다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박정희 정부에서 모든 법을 지금 새로 다 만드는 겁니다. 다 만들었는데 쭉 오다 보면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맨 땅에다가 헤딩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쭉 오다가 전두환 정부 때에 부동산법이 한번 바뀌게끔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제가 1억을 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샀죠. 사고 전세를 주면 7천만 원을 뽑았습니다. 내 돈 얼마만 들어놓는데 3천만 원만 집어넣으면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사서 전세 주자마자 7천만 원 뽑았죠. 그리고 등기부 등본 들어가서 이번에는 대출로 7천만 원 또 뽑습니다. 은행에서. 그러면 제가 1억을 들여서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전세로 7천만 원 뽑고 대출로 7천만 원 뽑으니까 나는 1억 들여서 아파트 사고 1억 4천이라는 돈을 아파트도 생기고 돈도 생겼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랬잖아 하고 자빠지게끔 되면 대출해준 은행하고 새 들어 사는 사람하고 싸움하고 나는 나 몰라 니네들끼리 싸워 이러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은행에서 대출해줬지 7천만 원. 대출하기 전에 먼저 전세 들어갔죠. 전세가 앞서죠. 그 다음에 설정은 후순위죠. 그런데 은행에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는 싸움을 절대 안 합니다. 싸움하는 짓을 안 해요. 전부 다 뭘 해? 법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안 갚았죠. 안 갚으니까 은행에서는 뭐 그 아파트를 뭘로 집어넣었죠? 경매로 집어넣었죠. 누가 낙찰을 받았죠. 그럼 낙찰 받은 사람하고 세 들은 사람은 세 들은 사람은 먼저 들어가 있고 낙찰 받은 사람은 늦게 받았죠. 날짜가 늦죠. 그러면 먼저 전세 들은 사람하고 나중에 낙찰 받은 사람하고 둘이 붙으면 누가 이겨요? 싸움하면 누가 이겨요? 어? 아니지, 싸움하면 힘든 사람이 이기지. 먼저 들은 사람이 이겨. 누가 이겨? 그럼 누가 힘이 세? 먼저 세 들어간 사람이 힘이 세? 낙찰 받은 사람이 힘이 세? 아니지. 판사님이 편 들어주는 사람이 힘이 센 거야. 판사님이 누구 편을 들어줘? 전세입자 편 들어줘? 낙찰 받은 사람 편 들어줘? 판사님은 누구 편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해요. 법이 어떻게 됐냐? 세 들어있는 사람은 채권법, 낙찰 받은 사람은 물권법이야. 물권법과 채권법이 부딪히면 누가 이겨? 그러니까 물권법 때 물권법일 때는 순서에 정해져요. 물권법과 채권법일 때는 채권이 아무리 빨라도 물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전세 들어간 사람은 뭐야? 채권. 낙찰 받은 사람은 뭐야?
물권법 대 채권법이 붙으니까 낙찰 받은 사람이 세 들은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꾼 것이 전두환 정부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기 전에는 전세입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어, 없어요? 왜 없어, 없기는 전세 등기를 하면 그게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세 등기를 하려면은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협조가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 등기 해주세요 그러면 집주인이 예? 그거 해줘.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래. 딴 데서 알아봐. 그러니까 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 법이 있어도 그 법의 도움을 못 받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정부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딱 만들어 놓은 것이 협조를 안 해주는 주인한테 가서 인감증명 해달라고 하지 말고 계약서 들고 동해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물건으로 바꿔주겠다는 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때 한번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전두환 정부 때.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잘 만들어집니다. 그 후에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김대중 정부까지 얼마가 걸렸다고요? 36년이 걸렸죠. 36년 걸렸는데 36년 전에는 100불 소득이었었고 36년 후에는 만불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한 법률이 또 안 받다 보니까 이 김대중 정부에서 또 크게 부동산에 관한 혁명을 일으켜서 바꾸게끔 되는데 그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합쳐서 국토유기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개발 행위 허가를 통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게끔 해놓고 제일 잘한 것이 뭐냐?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 이겁니다. 박정희 정부 때는 사람이 환경이 없고 집이 없다 보니까 집만 짓자는 것이 박정희 정부의 정책이었고 주택법이었어 그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만불이 넘어갔을 때 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집만 있어야 되냐? 내가 사는 곳 옆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반시설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 단지를 주고 집을 지려면은 학교도 만들어라, 공원도 만들어라, 도로로 만들어라. 그다음에 음식점이나 이런 식품 파는데 만들어라. 이것이 뭐냐면 기반시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집만 있어야 돼, 기반시설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갖고 기반시설을 같이 만들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면 크게 맨 먼저 박정희 정부에서 없던 법을 일제시에 있던 법을 바꿨고 전두환 정부에서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주택임대차 법을 만들었고 마지막 마무리를 김대중 정부에서 기반시설까지 같이 만들 수 있게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만들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마무리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세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김대중 정부 각자 나름대로 부동산에 관한 큰 일을 세 정부에서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마지막에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 부동산 정책을 해놓은 걸 보면은 지금 이게 바꿔놓고 지구단위 만들고 개발행위가 만들고 다 지금 보면 내가 올 때 보면은 내가 시골에다가 집 하나 지려고 하는데 뭐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고 뭐 배수로 생수나서 받으라고 그러고 도로 받으라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난개발을 하지 않고 집을 짓고 동네를 설치하고 집을 질 때는 도로도 있어야 되고 배수로도 있어야 되고 그런 기반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집을 짓는 것이 나는 100년 살다가 가지만은 우리 후손은 우리는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기반시설을 만들어 가게끔 하는 것이 제가 보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쓴 걸 가지고 만드는데 지금 제일 마지막에 지구단위 계획,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이 김대중 정부에서 이런 것이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나라의 국토를 잘 보존하는 데 하나의 밑받침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번 시간에 보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거를 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번에는 타법령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고, 맨 마지막 시간에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 분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강의를 하고, 다음 달에는 건축법에 관한 토지개발 2를 가지고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